그 아이는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마주한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차라리 무너졌으면, 차라리 소리를 질렀으면 낫겠지만 그녀는 오히려 고요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절망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사건은 평범한 외도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한 장의 친자 확인서가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편의 첫사랑, 간병인으로 위장한 여자, 그리고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있던 그 존재, 배우자의 외도보다 더 잔인한 건 그 모든 것이 조작된 연민에서 비롯되었단 사실이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정교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한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방을 다시 찾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싶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한 이야기이며, 한 여자가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기까지의 기록이다.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녀가 내 사무실을 찾아온 날, 도시는 회색 비로 잠겨 있었다. 비가 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신호등 불빛조차도 그녀의 얼굴만큼이나 지쳐 보였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들어선 여자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일상에서 한참은 벗어나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잔뜩 움츠린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공허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무너진 세계 속에서 마지막 끈 하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단순한 불륜 상담은 아니겠구나. 그녀는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고 한참을 말없이 손만 꿈치락거렸다. 그 침묵 속에는 망설임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결심이 엿보였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겐 익숙한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다. 그건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운 결이었다.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혹시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하십니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얼굴엔 무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치 뱉어내고 싶지 않은 독을 토하듯 낮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 어머니, 간병인 같아요. 나는 순간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간병인이라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부부를 지켜보는 위치, 그만큼 위험한 거리이기도 했다. 간병인 또는 가정도우미는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해 있다. 말없이 식사를 챙기고 약을 준비하고 가족의 리듬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한다. 그 존재가 신뢰를 얻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파괴적인 것도 없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엔 감정의 파편만큼이나 복잡한 서사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몇 가지를 더 물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있었는지, 혹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미묘한 정황이라도 있었는지.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였다. 남편은 그 여자가 옆에 있을 때 더 편안해 보였어요. 우리 가족끼리만 있어야 할 공간에 그녀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고요. 나는 침묵했다. 이런 말은 익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일상 속에서 오는 예민함이라 여겼다고 했다. 하지만 점점 집 안의 공기가 변했다고 한다. 남편은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그 여자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도 철저하게 집안일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모습엔 일의 효율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어느 날
그녀는 거실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미소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건 분명히 우월감이었다. 자신이 이제 이 집의 여주인인 양.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미소만으로 전달된 메시지. 그 순간 그녀는 확신하게 되었다. 저 여자가 내 남편을 뺏고 있어요. 그건 단지 질투나 불안에서 오는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 배우자의 불륜을 겪어본 이들만이 아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심연의 공포.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제발 그 사람이 정말 그 여자와 그런 사이인지 확인해 주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철을 펴고 펜을 들었다. 이 순간만큼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함이 필요했다. 모든 의심은 기록되고 사실은 증명되어야 한다. 나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나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여자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부터 그녀가 감춰온 정체, 그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하나 벗겨내려 한다. 부부 사이의 배신. 그 대상은 누구일까?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 안년 지나가는 이방인? 하지만 가끔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가장 잔인한 배신자가 되기도 한다.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지연 씨의 남편 최민석.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였다. 40대 초반에 병원을 공동 운영하며 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결혼 10년 차를 맞은 부부는 겉보기엔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다. 함께 힘든 시기를 견디며 회사를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도 깊어졌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이상적인 부부라 부를 정도였다. 하지만 그 믿음은 몇 달 전부터 조용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겠거니 했어요. 지연 씨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서 익숙한 향수가 느껴졌어요. 어디선가 맡아본 향인데 그게 그 여자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일상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손으로 가리며 조급히 꺼버렸고, 집에서는 이유 없이 조용해졌으며 부부 사이의 온도는 확연히 식어갔다. 처음엔 자신이 유난을 떠는 것 같아 자책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의심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뿌리 내렸다. 그 상대가 우리 집 어머니 간병인 같아서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1년 전쯤부터 고용된 인물이었다. 표면상으로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직원.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집안의 일원처럼 굴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남편은 원래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그런 그가 몇 달 전부터는 그녀와 눈을 맞추고 말을 주고받는 시간이 길어졌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녀가 꼭 말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리고 남편은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죠. 그 미소는 지연 씨에게는 너무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무심코 말했다고 한다. 이거 맛있네. 당신이 한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병인이 먼저 나서며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제가 오늘 반찬에 좀 더 신경 써봤어요. 그 순간 지연 씨는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그냥 잘하는 직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 집에서 점점 존재감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가지 않은 날이었다. 지연 씨는 급한 미팅이 있어 외출했지만 예상보다 일이 빨리 끝나 갑작스레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곳엔 남편과 간병인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벌써 왔어?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고 그녀는 놀란 듯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건 아니다. 그녀는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 왜 간병인이랑 단둘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 남편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냥 이것저것 병원 얘기하다 보니까. 병원 얘기를 간병인이랑 한다고?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순간부터 남편은 더욱 멀게 느껴졌고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남편이 월급 외에도 별도로 돈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매달 수백만 원씩.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감정이 얽혀 있고 목적이 있었다. 부탁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세요. 남편이 그녀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끝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탐정 일을 하다 보면 불륜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첫째, 배우자가 유난히 조심스러워지고, 둘째, 일정이 불규칙해지며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셋째, 휴대폰 사용이 잦아지고 은밀해진다. 그리고 최민석 씨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은밀하지만 정밀하게 오차 없이 그의 일정을 관찰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말하며 나선 그날, 그의 차량은 병원을 나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 도착한 한 대의 택시,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녀, 간병인이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거리낌이 없었고, 로비에서 주변을 살핀 후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2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호텔에서 나왔다. 남편은 그녀를 근처 카페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서 잠시 대화만 나눈 뒤 혼자 차를 몰고 떠났다. 전형적인 불륜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보통의 바람 피우는 남편들이라면 연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차 안에서 애정 어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민석은 그녀를 카페 앞에 내려놓자마자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들켰을까 하는 초조함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크고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일그러진 긴장감이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금융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지연 씨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병원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추적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계좌에서 간병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매달 수백만 원씩 정기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날짜도 일정하지 않은 추가 입금까지 있었다. 이건 단순한 내연 관계에서 오가는 금액이 아니었다. 그 규모와 패턴은 마치 무언가를 대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생활비가 아니었다. 감정의 가격이 아니었다. 이건 협약이었고 거래였다. 사랑과 배신의 경계는 그렇게 무너졌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과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의심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결국 자신을 잠식하게 된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는 순간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모든 조사 결과를 이지연 씨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서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전부 확실한 거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나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 하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게 된 현실. 그녀는 끝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편에게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마침내 남편과 마주 앉았다. 손에는 사진이 담긴 봉투와 금융 내역이 정리된 파일이 있었다. 호텔 앞 카페에서 내려주는 모습, 매달 송금된 통장 내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남편 앞에 내밀었다. 잠시 정적. 남편은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뜻밖에도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바로 정리할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지연 씨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분명 눈앞에서 무너지는 듯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긴 한 걸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남자가,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렇게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일단락된 듯 보였다. 남편은 그녀를 바로 해고했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며 다짐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그녀는 다시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창백한 얼굴, 초췌한 눈빛. 그녀는 입을 열기도 어려운 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즉시 재조사에 착수했다. 첫 번째는 간병인의 신원 재확인이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모든 기록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수정 흔적도 이상값도 없는 깔끔한 이력. 마치 누군가 아주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워낸 듯한 이질감. 우리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녀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한 지인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지연 씨의 남편 최민석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 오래전 가족의 반대로 갈라서야 했던 여자. 그리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던 그 시절의 기억. 세월이 흘러 우연히 거리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순간 그녀는 한 아이와 함께였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던 감정. 그는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처음엔 금전적 지원이었다. 그러다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그녀를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집에 들였다. 도움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와 아이를 위해 횡령을 저질렀고 그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다. 그녀는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이 있었다. 그는 지금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아이 역시 최민석의 아이가 아니었다. 지연 씨는 그 사실을 듣고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끝내야겠어요. 우리는 즉시 그녀의 남편이라던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했다. 그 남자는 현재 수감 중인 중범죄자였고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혼인빙자 사기, 위장 결혼 등을 반복해 여러 여성에게서 금전을 편취한 전력이 있었다. 즉, 간병인 여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최민석을 철저히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 아이의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두 감춘 채 최민석의 마음을 자극하고 죄책감과 책임감을 이용한 것이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친자 확인 검사였다. 결과는 불일치. 그 아이는 최민석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 순간 그는 무너졌다. 최민석이 그동안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그녀의 정체와 목적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이지연 씨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냉정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이혼 소송과 동시에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횡령 혐의는 법적으로 입증되었고 최민석은 병원 자금을 유용한 사실로 인해 회사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법원은 지연 씨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포함해 빼돌린 모든 자산의 반환을 명령했다. 간병인 여자는 사기 및 횡령 공모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지연 씨의 남편
최민석.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도심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지연 씨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한때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절망과 배신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며 새로운 길을 선택한 그녀는 이제 다시 웃고 있었다. 사건이 끝난 뒤 나는 그녀의 집 앞을 한참 동안 서성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 그 여자는 내 자리를 훔쳤어요. 내 남편의 방에 들어와 내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방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서 단지 방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자의 삶 전체가 침범당한 이야기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방은 남편의 곁, 가정의 안락함, 그리고 존재의 자리였다. 그 공간을 잃어버린 그녀는 비로소 다시 자기만의 방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나는 그 방이 언젠가 따스한 햇살로 가득하길 조용히 바랄 뿐이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사무실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사건 파일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엔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고 유리창엔 지연 씨가 처음 사무실을 찾아왔던 날에 빗방울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믿고 싶어 했다. 사람은 때때로 진실보다 희망을 더 오래 붙잡고 싶은 법이다. 하지만 진실은 늘 잔인했다. 그리고 동시에 해방이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을 때 지연 씨는 끝내 울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오랫동안 벽을 바라보았다. 정말 사람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고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깊게 박혀있기도 하니까요. 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탐정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관계를 들여다봤다. 사랑과 집착, 책임과 죄책감, 희망과 기만, 그 모든 감정은 때로 너무도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건 진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라는 걸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지연 씨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향해 싸우기보단 스스로를 위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용기가 이 모든 사건 중 가장 빛났던 장면이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당신만의 방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오래도록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내가 탐정으로 사는 이유는 누군가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아니다. 그 진실 끝에 조금이나마 삶을 되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의 방은 더 이상 침범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방엔 햇살이 다시 들기를 나는 조용히 바란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